아득한 옛날 우리 계례는 노래와 춤으로 신명을 풀어왔으나 포학의 사슬은 굿판을 덮고 계례의 신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계례는 죽지 않고 살아 광복의 깃발로 날아와 신명을 찾아와 제자리에 앉혔다. 우리는 분리된 계례가 분리된 채로 있으면서 예술과 문화의 꽃을 온전히 피워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유의하고, 나라에서 처음인 이 제전이 통일의 제전 계례의 난장으로 거듭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 내용은 2004년 내 손끝에서 탄생한 제2창제문이다. 음으로 양으로 개천했을 때와 함께한 시간이 반세기가 지나갔다. 개천했을 때도 흐르고 흘러 칠순을 맞았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시대의 속도 앞에 나는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본다. 나는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사상을 추구하면서 지혜를 가다듬으면서 산다. 강낭콩보다 더 푸르게 흐르는 곳 진주는 내 문학의 텃밭이다. 나는 여기 오면 진양호가 생기면서 댐이 생기면서 밤 11시 이후에는 완전히 안개가 자욱이 끼인 곳으로 바뀌었어요. 진주가 밤에 되면 안개가 깔려. 그러니까 이 촉성루의 이 장대한 건물 밑으로, 처마 밑으로 안개가 자욱이 깔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영감을 준다. 역사적인. 촉성루는 질긴 시심을 키워나간 곳이자 추억이 소용돌이치는 곳이다. 1971년도인데 71년도에 개천했을 때 그때 내가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 대가 시인으로, 개술제 대가 시인으로는 심사위원으로 서정주 시인을 모시고, 그 다음에 신인으로는 조태일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된 그 조태일 시인을 내가 모셨어요. 대가와 신인을 이렇게 함께 모셨는데, 그 조태일은 나하고 통성명해서 친구로 같이 지내는 사이인데, 그 친구가 저녁을 먹고 나니까 촉성루 밑에 의암에 가고 싶다. 그래 요 의암 밑으로 가는데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하나를 사라. 그래 와가지고 소주 한 잔 딱 하고 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딱 일어나가지고 팬티 벗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가 봤다. 그 몇 번 흡흡흡 하더니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래 씻는 장치도 없이, 그래가지고 옷을 모래사장 위에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옷이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감기가 들었을 텐데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백일장에 이 친구가 심사 제목으로 백일장 제목을 비 오는 날에라고 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에라고 하는 그 시를 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잘 쓴 거야. 개천했을때 아마 장원 작품 일회 장문보다도 더 잘 쓸 것 같아. 그 제목이 뭐냐면 비 오는 날에를 조태일이가 제목을 줬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 중학교 2학년이 비 오는 날에 그리움이 우산처럼 펴진다. 바릴감처럼 누벼박았나 그리운 편지, 이 시를 농계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백일장 날 그 조태일이가 자기를 방문하려고 들어왔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백일장 장원 학생을 통해 가지고, 여학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이 우산처럼 펴진다고 조태일이한테 좀 전해줘라. 그래서 시를 그렇게 썼다. 나는 그렇게 어린애들과 스토리텔링 하는
개천예술제 100일장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때 그걸 가지고 만들어 넣었어요. 앞뒤 아귀가 딱 맞잖아요. 조태일의 농계양하고 이 촉성루가 가지는 촉성루의 외장 이야기하고 안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에 중학교 2학년이 농계가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쓴 그 비 오는 날에 그리움이 우산처럼 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섞여서 내 머릿속에는 늘 촉성루, 남강, 논계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그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는 언제나 여기 오면 그 생각 속에 잠길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촉성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진주는 효시 발상지 최초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담고 있다. 바로 유사문화예술제를 이끌어낸 축제의 어머니 개천예술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개천예술제는 그 진주에 1968년도부터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진주문인협회 회원이 되고 이미 그때는 나는 중앙에서 한국시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주에 와서 진주문인협회 총무간사가 됐어요. 이른바 총무죠. 총무가 되어서 이제 개천예술제의 모든 행사를 실무로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부회장, 그 다음에 회장, 이런 그 시차를 두고 이제 그 회장까지 하고 진주문인협회.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2004년도에 이제 그 제54회 대회장을 하죠. 이 예술제 대회장이 딱 되면서 그렇지 50년 동안 늘 개최했다고 하면 시작이 뭡니까? 민족 독립을 기리고 아울러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리며 아울러 민족의 지선 앞에 그 예술로서 봉헌하는 역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재단의 그 뭐라 그럴까 창제문을 끊임없이 그대로 읊어야 되냐 이거야. 50년이 지나갔는데 뭘 지금 54년 대회가 됐는데 맨날 그 똑같은 소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제 그 50년이 됐으면 국가로 봐서도 한 개의 나라를 그 기반 위에 세우는 연대인데 그 연대에서 우리가 나갈 길이 뭐냐. 앞에 꿈에서 본 그 당군 할아버지가 결국은 민족의 통일 지향으로 이 예술제가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라. 지금 통일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게 도모하자는 게 아니고 선언적인 측면으로라도 창제문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통일 제전의 제이성으로 통일재단의 봉헌의 정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개천예술제다. 방대한 역사 위에서 예술의 어떤 지향을 민족 단위로서 어떻게 그 지향해가는 그런 예술제가 돼야 개천예술제를 창시한 사람의 비전에 맞는 새로운 비전으로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제2창제문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그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관여했던 개천예술제 문학부의 위상을 전국 최고로 끌어올렸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보람이다. 개천예술제의 행사를 놓고 그것의 우수성, 다른 말로 하면 수월성인데 그 수월성을 객관적으로 그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느냐? 있어요. 뭐가? 한창 그 대학 입학 시험에 특기자 전형을 할 때 개천예술제 100일장에서 입상한 사람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점수를 어떻게 그 책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거는 마치 체육에 있어서 축구 선수들이 그 고등학교에 뭐 축구부를 신설했는데 그것이 전국 대회에 뭐 그 이를테면 3위 이상을
그 입상을 하는 것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무시험으로 그냥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처럼 문학에 있어서도 특히 그 문창과라든가 국문과에서 그 뭡니까 그 특기생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특기생 모집을 할 때가 필연적으로 이게 서열이 대충 나와줘야 심사의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착안한 것이 교육부에 있어서 평가원에 있어서의 그 예체능 관계의 서열입니다. 그때 이제 그 문학부는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 중에서 그 창작을 전공을 하는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교수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평가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일반 행사 중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백일장 중에서는 개천예술제가 유일하게 톱클래스로 인정하고 그때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예술제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문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개천예술제는 이것만 어떤 조건으로 이거를 최고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개천예술제는 그 하나의 도 단위 또 하나의 무슨 뭐 그 행사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다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민족의 발언과 민족의 비전으로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시작했느냐 민간단체에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민족의 정신이 어디에 어떻게 출발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교육부 당국자하고 뜻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그 중앙부처의 실무국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실무부서에서 최고 이 뭔가 안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 개천예술제도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받은 그런 그 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실무자로부터 시작해서 재전위원장까지 반세기 동안 예술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했기에 개천예술제 60년사 편찬위원장에 이어서 올해 70년사도 함께 맡게 되었다. 개천예술제 40년사부터 관여를 해왔습니다. 개천예술제 40년사에 내가 한 거는 그래도 골격이 되는 행사의 흐름을 썼어요. 무슨 자료들을 많이 섭렵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썼고 그 다음에 60년사가 나올 때는 완전히 편찬위원장이 돼서 전체를 설계하고 전체를 거의 내 중심으로 썼죠. 그 당시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상당히 그 위상이 떨어져 버린 그런 시기를 겪어서 참 60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아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70년사로 또 이제 맡게 되면서 70년사는 이제 60년사를 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룩해 왔는가에 대한 이룸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들을 기록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나갈까 하거든요. 이를테면 개천예술제 출신 예술인들이 어떻게 사회에 뻗어나갔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실적을 남겼는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되돌아보면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을 맞고도 70년을 견뎌온 개천예술제는 마음을 모아준 문화예술인들의 숨은 공덕이 아니었을까 싶다. 일을 맡은 사람은 내가 총무를 2번이나 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매달려 가지고 시달렸던지 하늘을 한번 못 쳐다봐. 예술제 기간 동안에는. 풀 들고 다닌다는 말은
사무국장 총무라는 사람이 방도 써붙이고 풀 들고 다니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또 입상 결과도 제가 붙여야 되고 그 협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초창기는 그렇게 힘드는데 그래서 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풀 들고 다니는 사람이 2, 3명 생겨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풀 들고 다니는 사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어디 글에 그런 게 나와. 나는 이 개천해수지만 끝나면 나도 난강의 유등을 바라보면서 시를 한 수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 개천해수지는 경남일보가 없으면 개천해수지 자체가 안 돼요. 외곽단체로서 개천해수지의 주도자였어요. 이거는 어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남일보가 그만큼 우리가 진주의 예술인들을 뒷받침해줬다 하는 거, 지금 그 예사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체 역량이 생겨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술제가 없으면 진주는 안 된다. 그 진주 사람들의 오기와 끈기라고 하는 것이 진주가 800년 동안 뭐라 그럴까 경상우도의 뭐라 그럴까 수부로서의 역할, 반드시 도청이라고 해서 수부가 아니라 그 문화적 수부로서의 역할을 쭉 해온 그 긍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예술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끌어 가지 않으면 한국의 자존심은 서지 않는다. 축제의 자존심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자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개천예술제. 그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해준 건 단연 시였다. 저는 시를 중학교 때 문예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냥 의형부형 지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진주고등학교는 문예반이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교지 낼 때 그냥 뭐 갑작스럽게 문예반이 만들어지고, 개천예술제 가서 상 받거나 또 참여하거나 하면 그냥 문예반이 되고, 저는 개천예술제 입상을 못한 사람으로서 이제 문예반이 됐는데, 문예반에서 교지를 만드는데 좀 동참해줬고, 대학의 국문과에 가면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을 손에 잡고 그냥 시작한 거죠. 대학에는 아다시피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61년에 입학을 할 때의 우리나라의 판도는 우리나라 문인의 시인의 2분의 1이 동국대학교 출신이에요. 서정주, 조지훈, 김종길, 우리 진주 출신 이형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국대학교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문학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숙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3학년 때 문단에 등단을 하거든요. 작품을. 그러니까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또 시는 열심히 쓰고 해서 서울신문 신춘문회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각 신문사에서 한 사람씩 뽑는 걸 신춘문회라고 그러는데, 서울신문에 당선되면서 이제 시인이 됐는데, 시인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되고, 또 현대문학이라든가 자유문학이라든가 이런 문학 잡지에 발표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문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서울신문 신춘문회에서 사내가서가 당선되어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리 집에 노는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아껴가지고 외동아들인데 일로 안 시켰어요.
일로 안 시켜. 논도 우리 논이 어디에 뭐가 있다. 너는 생각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10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나를 그래도 워낙 농번기에 바빠놓으니까 소고삐를 나한테 주면서 동네 애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그 소먹이로 갔다 와라고. 소먹이로 소먹이는가 잘 모르시죠? 소먹이로 갔다 와라. 근데 그 울기도 하고 소에 끌려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갔다 온 그 체험을 시로 쓴 거예요. 대학 2학년 말기 때 고향에 와서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산에 다시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바로 30분 만에 쓴 시가 바로 산에 가서라는 겁니다. 그 시 한 편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산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껴가지고 아이를 그것마저도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작품을 쓰게 되면서 시인이 됐고, 그 작품 하나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능력이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교수가 되어버림으로써 그것을 문학적 이론으로 확충하고 세계를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한 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편이 없다면 내가 대학 교수도 안 됐고 내가 개천예술제 지도자도 안 됐어. 그만큼 문학하는 사람이 문학 작품의 한 편의 출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힘이고, 그것이 문학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언어의 감성을 키워준 고향은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 고향의 너른 품은 내가 경직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다.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라는 거는 그 어떤 장르를 선택을 특별히 시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정시 쓰는 거죠. 그냥 시인이다 하면 서정시를 쓰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필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장르가 시에서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시를 안 쓰고 이 사람은 소설 쓰는 사람이다, 수필을 쓰는 사람이다,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시, 소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시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핵심이다. 그런데 나는 시만 중심으로 썼고, 교수가 되면서 이제 평론도 문학의 장르 하나거든요. 연구하고 평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년에 와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산문도 많이 썼죠. 수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썼죠. 교수가 되면 산문도 써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한정없는 그 여러 가지 그 잡문들을 써. 그러니까 내 저서 중에서 시 읽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시 읽기의 행복. 의류문화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인데 거기서 낸 건데, 그 시 읽기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시를 읽는 건 행복한 일인데 내가 대학 교수 할 때까지의 그 시를 읽은 여러 가지 사연들을 그 수필로서 적어가지고 낸 건데, 그게 책도 많이 팔렸고, 그런 그 에세이집이죠. 에세이집. 근데 시적 에세이 같은 이런 것들도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작년까지 55년 동안 그 시를 써왔습니다. 사실 나는 끼가 많은 사람이다. 대학 시절에는 방송국 국장을 하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다. 나 동아일보를 참, 내가 이제 국문과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문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문을 가르쳐 주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에 학교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아일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 찾아. 옥편가 찾고, 형님한테 묻고, 뉴스를 하는 거예요. 12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틱탐 차후 태국 수상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나운서 흉내로서는 1등이지. 그 동아일보를 그냥 3년 동안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그걸 읽었다니까. 아나운서 연습하는 거야. KBS 틀어놔놓고 그거 MBC가 틀어놔놓고 그거 하는 대로 그거 아나운서대로 따라서 한 거야. 그러니까 많으면 인류 이제 우리가 가성을 가지고 이 아나운서라. 그 오늘의 한국 불교를 가지고 그 연기상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나운서 연습을 KBS 가서 하는데 KBS 그 아나운서들이 원로들이 나보고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 너 보이스 칼라는 대한민국의 최고다. 보이스 칼라는 최고인데 경상도 발음장애가 있어. 경상도 발음장애는 저거 할아버지 때 경상도에 살아도 이 발음이 티 나오게 돼 있어. 티 나오게 돼 있다. 경상도 발음장애가 문제다. 너는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하지 말고 PD를 하든지 뭐 다른 걸 해라고. 그때 내가 상당히 이제 절망감. 대학 다닐 때는 서울에서 1m도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그 시기였거든. 그래, 그 당시는 또 취업도 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교사를 저쪽 그쪽에 가서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천안에 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진주로 전출 와서 진주에 이제 고향의 틀을 잡은 거죠. 대학을 4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상을 막 여러 군데서 상을 받고 공보부 신인예술상까지 받았어. 공보부 신인예술상. 그 경을은 신춘문예보다도 한 단계 높은 거거든. 그까지 받았을 때 강희근의 요즘 왜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노사모가 그랬지. 강사모가 한 15명이 생겨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라면을 사줘야 돼. 야들이 아침에 학교 오면 내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15명이나 있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강희근이가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문학생활에 있어서의 꽉 찬 그 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비록 아나운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교직에 몸담으며 꾸준히 시를 써왔다. 어느덧 시와 동고동락한 지 55년이 흘렀다. 내 손에 잉태된 시집도 20여 권이 넘는다. 그러니까 시만 써서 발표하는 것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를 평을 해가지고 해설을 쓰고 해설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평론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남문학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문학의 그 오늘의 표정이라든가 그 비평집도 여러 권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평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론 없는 비평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비평을 계속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그 실기 행복과 같은 어떤 국민적 뭐라 그럴까 저술이라고 할까 온 국민이 함께 호흡하는 어떤 저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그런 어떤 꿈까지 꾸면서 시극까지도 만들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내 인생이 경남일보하고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남일보 초기에부터 그 예술제를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내 그 모든 문장의 트레이닝을 경남일보를 통해서 했어요. 이거는 참 공개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경남일보를 통해서 모든 그 기본적인 그 문장들을 써왔거든요. 이론적으로,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문필 활동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작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집을 짓는 일이라고 했던가 오늘도 자음 모음을 섞어 글을 쓴다. 개천예술제 60년사를 쓸 때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창기에 개천예술제 멤버들 이렇게 주요 부서가 있어요. 주요 부서를 찾아보니까 3분의 2가 경남일보 현역 기자들이에요.
그러면 문인협회도 있고 무용협회도 있고 뭐 이 협회가 8개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뿌리고 그러면 그 주요 멤버가 그 경남부 기자냐 이거야. 전무도 있고 뭐도 총무국장도 있고 그래. 그래 그걸 딱 보고는 이거는 이 신문이 없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신문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우겨 짜고 있는 거잖아요. 신문기자가 나름대로의 또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에 힘입어 가지고 이 힘없는 예술하는 아무런 지망도 없고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이름 없는 그 작가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 사회에서 그 어그러지는 그 행사 자체를 어떤 힘으로 이거를 견제했을까? 신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창수 선생이라는 분이 신문사 사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신문사 사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 문인협회 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 어쨌든 그런 신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 하는 것은 그 이외에는 다른 형식으로 이제 개천예술제의 초창기에는 무슨 장원 작품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그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그 신문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신문이 초창기에 특히 이 개천예술제를 받쳐주는 그 힘은 그게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신문사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미 신문사의 역할이 더 이제 확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시심에 불타오르고 개천예술지를 향한 머리와 가슴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시인으로서는 처음에는 산청 고향을 테마로 해가지고 굉장히 서정시로 출발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실험시 쪽에 많이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새로운 물결에 휘말리는 그런 어떤 모더니즘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첫 시집이 벌써 2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어떤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독특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한 세계 변정법적으로 정반합 그래가지고 합의 세계로 쭉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합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교수가 되기 때문에 교수는 스케일이 뭔가를 교수는 교수로서의 위상이 필요해요. 똑같이 시를 쓰는데도 교수가 지금 똑같은 그런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만 쓰고 말았는가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을 빠지게 돼. 거대한 담론. 우리가 역사적 과제로서 거대한 담론이 뭡니까? 역사. 6.25 때 우리가 산청 함양 사건이라 있어. 양민 학살 사건. 그걸 내가 시집으로 하기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로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하는 것은 거대 담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서정으로부터 모더니즘의 어떤 기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학 교수가 되면서 이 스케일이 큰 세계, 다시 말해서 역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 플러스 역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계를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점에서는 내가 여한이 없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특별한 문제를 무슨 제시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삶의 지혜라고 그럴까, 언어와 삶의 지혜가 만나는 조용한 장소로서의 문학,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천예술제는 사실은 우리 개천예술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백화점식 나열로부터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의 지향이 단일 과목의 집중도를
같이 위에다 두었다가 오늘날은 또 그것이 딱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개천예술제는 상당히 그 주제면에서 혹은 개최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지는 제일 최초의 축제이면서도 오히려 뒤로 가는 그런 역주행의 어떤 그 시기를 맛보고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축제의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 결국은 한국의 축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한국의 축제의 기본 맥을 오히려 초기로 돌아가서 그 초기로 돌아간 그것을 의미화시키는데 작업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0년사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